이번 시간에는 과학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학이 등장하기 전 세상에는 신화가 있었으며 고대 그리스는 신화의 발상지는 아니었지만 신화 문학을 가장 화려하게 꼽힌 문명입니다. 바로 이런 토양에서 과학이 시작되었습니다.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과학 철학자인 칼 포프는 과학은 신화와 신화의 비판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과학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최초로 모음이 있는 엄수 문자를 도입하여 문자 혁명의 추석을 놓았고 신화 문학을 가장 화려하게 꼽힌 문명이며 폴리스가 발달하여 민주 정치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이런 그리스에서 기원전 6세기에 인류의 역사를 바꿀 새로운 지적 흐름이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과학적 사고의 시작입니다. 이전의 문명, 예를 들어서 바빌로니아나 이집트 등에서는 신화와 시로 표현하였고 신화적인 생각에 머물렀다면 이들은 신화가 아닌 이론으로서 세상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의 기원은 기원전 6세기 고대 그리스로 볼 수 있고 특히 고대 그리스의 식민지였던 터키 해안 지방에 있는 이오니아 지방과 이오니아 지방의 밀레투스에서 시작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세상을 보는 새로운 흐름이 시작이 됐고 그 이전에 신화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자연현상을 스스로의 법칙에 따라 운행하는 존재로 이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둥과 번개와 해일과 지진이 신들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어떤 규칙과 어떤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파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저마다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비판과 논쟁을 통해서 더 올바른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만물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은 인간이 아마 자연에 대해서 갖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호기심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또한 과학의 출발점이기도 했는데요. 기원전 6세기에 유명한 철학자 탈레스는 만물은 물로 되어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의 학자들은 세상은 이제 신들이 지배하고 그리고 신의 뜻에 의해서 모든 것이 생겨나고 없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탈레스라는 학자가 처음으로 이제 신을 배제하고 자연은 어떤 자연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또 그것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물질이 물이라는 이런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생각은 오늘날에 보면은 너무 단순한 생각이라 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다른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낙시멘에서는 물보다는 오히려 공기가 더 만물의 원질, 아르케이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또 헤라크레이토스는 그것이 아니라 불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헤시오도스는 흙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이제 주장들이 각기 나름의 타당성을 가지고 또 논리적으로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중요했던 것들은 이제 이런 논쟁을 통해서 보다 더 모든 걸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찾으려고 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또 이 시기에 등장했던 중요한 이제 생각은 만물이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기본적인 알갱이가 있고 그 알갱이를 원자라고 부르자 이렇게 주장한 데모크리투스 같은 학자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에 와서 보면은 이런 생각들 중에 아마 데모크리투스 생각이 더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로서는 이제 어느 주장이 옳고 그른지 판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물, 불, 흙, 공기를 하나의 물질을 구성한 사원소로 보고 그것을 통해서 물질을 설명하려고 했는 이런 물질관이 더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물질은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요? 자, 오른쪽에 보이는 이 사진은 사막의 사고를 찍은 것입니다. 이 사고를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사고를 아마 멀리서 보면 이것이 어떤 구조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연속체로 된 구조물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가까이 가서 보면 수없이 많은 알갱이로, 모래알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제 물질이라는 것이 원자로 되어 있고 또는 분자들의 집합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죠. 만물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근원이 뭐냐, 아르키가 뭐냐 하는 이런 논쟁은 기원전 4세기에 시작이 됐고, 이런 논쟁에 이제 데모크리토스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이런 학자들이 이제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 와서도 이제 볼츠만이라는 물리학자가 이제 기체는 수없이 많은 이런 알갱이, 원자로 되어 있다. 그것에 기반을 두고 기체들의 운동을 설명하는 이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반론을 제기한 또 마하라는 학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 와서는 아인슈타인이 이런 원자의 실체를 브라운 운동을 통해서 원자는 실제한다 하는 것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도 역시 이 원자를 기술하는 이제 방법에 있어서 이제 고전적인 방법을 적용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어는 양자론을 들고 나가면서 이제 이 아인슈타인과 보어 사이에 또 유명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원자에 대한 논쟁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과학의 시초부터 최근까지도 이제 논쟁이 벌어졌던 유명한 논쟁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이런 원자라는 개념은 과학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받았던 미국의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물리학자는 만약에 세상의 지식이 모두 파괴되어서 우리가 후손에게 단지 한 줄의 말만 전할 수 있다면 나는 모든 물질이 원자로 되어 있다 라는 사실을 택하겠다고 했습니다. 리처드 파인만이 이런 말을 했던 배경은 결국 이 하나의 한마디의 말로 우리 후손들이 다시 과학을 재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만큼 중요한 개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한 가지 의문은 왜 그리스에서 과학이 발생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이전에 많은 문명들이 있었습니다. 수메르, 이집트, 바빌로니아, 히타이트 이런 많은 문명들이 있었는데 왜 그리스에서 과학이 발생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의 특수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는 첫째, 여유가 있고 풍족한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연의 본성을 포함한 철학적 질문들을 생각할 여유가 가질 만큼 풍족한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 사람들은 지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적어도 그 시민들은 이제 자유로운 시민들이었고 독창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지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는 또한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이었습니다. 그리스 사회는 종교에 대해서 관용적이었고 종교관에 대한 토론도 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는 종교가 단일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빌로니아나 이집트 사회는 성직자가 통치하거나 계층화가 심화되어 있던 반면에 그리스는 단일 종교가 아니었고 성직자의 공식적인 직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는 무역과 항해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외국과의 빈번한 교육을 통해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고 다른 문화의 관점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신화적 사고와 신화 문학이 꽃을 피웠지만 모든 그리스인들이 고대 그리스의 주류 종교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몇 저명한 철학자들은 다신교적 믿음과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인간의 특성을 지닌 신으로서 그려지는 것을 비판하였습니다. 모든 고대 그리스인들이
다신교적인 고대 그리스의 종교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몇 저명한 철학자들은 복수의 신에 대한 믿음, 즉 다신교적인 믿음을 비판하였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크세노파네스입니다. 신화 비판에 가장 앞장선 최초의 인물입니다. 그는 신들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인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였습니다. 플라톤은 여러 신이 아닌 하나의 지구한 신, 선의 이데아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의 이데아는 우주의 모든 완전들, 즉 이데아들의 총합이며 우주 속의 여러 완전들, 다시 말해서 이데아를 발출하는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크세노파네스는 다양한 분야의 사상에 대해서 비판하고 풍자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이 어인화된 신들을 믿고 있는 것이나 운동 경기를 숭배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비판했습니다. 또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도 공격했는데 인간의 도둑질이나 악덕이나 간음 등의 업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신들의 탓으로 돌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신이란 태어나고 죽는 것이 아니라 불변불동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이면서 일체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물질적인 것이라는 거죠. 생성하는 것은 흙과 물이고 그리고 모든 것은 흙에서 나와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당시에 저명한 철학자였던 플라톤은 다신론을 부정했습니다. 플라톤은 많은 다신교적인 복수의 신들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지구한 신이 있다고 믿었고 이 신을 선의 이데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선의 이데아는 우주의 모든 이데아들의 총합이고 우주 속에 있는 여러 이데아들을 발춘하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계 창조에 대한 플라톤의 생각은 모든 창조된 것은 필연적으로 어떤 원인을 가지고 있는데 원인이 없다면 아무것도 창조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세계는 시작이 있고 창조되었다고 단언할 수 있는 이유는 세계는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형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주는 아버지인 제작자 데미우르고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작자는 선하고 가능한 모든 것이 자신과 같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작자는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좋게 되기를 원했고 나쁘게 되지 않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작자는 세계를 만들 때 그 어떤 것을 본으로 삼았는데 다시 말해서 파라다이그마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 본은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자연물과 비슷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작자는 이 세계를 이성에 의해서 파악된 것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것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영원 불변하는 이데아의 세계와 모방하여 만든 현상 세계를 비교했습니다. 이데아는 근본적으로 불변이며 영원하고 비물질적이고 본질적인 것인 반면에 우리가 보고 감각하고 현실적이고 시각적인 대상들은 이데아의 모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여전히 감각에 의해서 파악되며 생설소멸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우리는 중간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질서정연한 세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혼돈된 세계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적 탐구를 하는 것입니다. 과학은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학은 자연에서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면서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질서와 무질서가 섞여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질서와 규칙이 없어서 미래를 전혀 알 수 없는 완전히 무질서한 세상도 아니고 또 시계바늘처럼 모든 것이 정해진 대로 돌아가는 완전히 질서정연한 세계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중간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이고
단순한 법칙들을 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활동을 과학이라고 부릅니다. 자, 과학과 다른 분야와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종교나 신화, 예술, 공학 이런 분야와는 과학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과학은 자연 현상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규칙을 찾고 이해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종교는 인생의 근원과 목적 그리고 의미에 더 관심이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학이라는 것은 과학에서 발견된 것들을 사용하는 기구나 기술 그리고 이런 과정,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것이 공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과학과는 다른데, 과학은 관찰 가능한 현상들 사이의 관계를 찾고 이론을 통하여 정리하고 기술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학은 이것을 이제 과학을 이용을 해서 기구를 만들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어떤 과정을 이제 이걸 탐구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공학은 실제로 이제 인류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과학은 인류의 사고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큽니다.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과학입니다. 그러나 그 상대성 이론이 우리가 이제 우주를 이해하고 물질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나 이 상대성 이론 자체가 과학을 세상을 바꿔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성 이론을 적용해서 우리가 이제 GPS를 만들어 쓰고 있는데, 이 GPS에 상대성 이론이 없으면 GPS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오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상대성 이론이 인류에 영향을 미쳐서 만들어진 GPS는 우리 인류의 생활에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됩니다. 오늘날 과학과 기술은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과 기술의 분명한 차이점은 과학 이전에 기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회에는 어떤 형태로든 기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회가 가졌던 기술에 따라서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등으로 시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이전의 사회는 기술적이고 수학적이었지만 과학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바빌로니아 천문학자들은 예를 들어서 관찰과 예측에는 능숙했지만 그들은 하늘의 천체들을 신화와 시로서 설명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과학으로서의 천문학이 아닌 천문 예측의 기술을 가졌고 신화적 우주기원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빌로니아인들은 하늘의 본성에 대한 이론이 없었기에 그 현상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예측은 하늘의 모형보다는 어떤 이론보다는 관측 자료로부터 추정한 것이었습니다. 과학은 기술보다 세련된 활동이고 그 너머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론으로 설명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바빌로니아인들은 왜가 아니라 언제 일어나는지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오늘날 이제 과학이라는 분야는 크게 나눠서 이제 물질과학과 생명과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질과학은 생물과 무생물을 다 다루지만 주로 물질의 거동을 다루고, 생명과학은 살아있는 생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물질과학에 이제 여러 분야를 나눈다면 물리학, 화학, 천문학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고, 또 지질학, 해양학, 기상학도 물질과학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생명과학에서는 생물학, 동물학, 식물학이 있고요. 그래서 이 물질과학에서 가장 물질의 근본이 되는 과학, 물질 근본적인 성질을 다루는 과학이 물리학이라면, 또 물리학은 화학의 기초가 되고, 화학은 또 생물 안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이동,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기술하는 기초가 됩니다. 또 물리학은 생명과학에서도 생물학적 과정에서 일어나는 몸의 운동이라든지 체온 유지나 혈액순환 이런 것들이 전부 물리적인 것을 다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물리학은 생명과학에도 바탕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물질은 약 100여 가지의 원소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원소의 결합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수천만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학이라는 학문은 물질의 결합과 물질의 변화를 탐구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화합물은 또 생명체를 만드는, 특히 유기화합물이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합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생물이 수백만 종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물을 탐구하는, 생명과 생명현상을 탐구하는 학문이 생물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소라는 것은 물질의 근본이 되긴 하지만, 원소를 이루는 바탕은 원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원자 자체도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지고, 원자핵은 다시 쿼크로 이루어지고, 전자는 렙톤에 속합니다. 그래서 물질 자체보다는 원자는 최소의 입자이긴 아니라 원자조차도 또 더 작은 입자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물질의 본질을 더 깊이 탐구해가는 그런 학문이 물리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우주를 연구하는 천문학과, 지구의 대기를 연구하고, 토양을 연구하고, 바다를 연구하는 이제 해양학, 이런 학문들이 전부 자연과학의 영역에 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학이라는 학문은 이제 특히 물리학에 있어서는 과학 법칙이나 이런 것들 수학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과학을 기술하는 과학의 언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학 자체는 이제 실험적 검증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과학의 방법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나 이제 수학은 과학의 중요한 도구로 쓰이는 그런 학문이 되겠습니다.